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도 안 해서 수업의 결과도 듣지 않고 이렇게 박수부터 나온 거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미래 시험의 수험 자세가 됐어요. 네, 앞으로 그 눈빛 그대로 저와 함께 1년을 가야 합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생소하고 어렵고 많이 부딪혀요. 현재 여러분들이 중개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회 활동만 하는 뇌를 쓰다가 이제 지식을 저장하고 공부하는 그런 뇌를 쓰다 보니까 이제 막혔던 뇌가 뚫릴 때까지는 석 달 열흘이 가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졸리고 배도 갑자기 고프고 그 다음에 하기 싫어지고 여러 가지 생태계의 변화 과정에 거치게 돼요. 그래서 석 달 열흘만 잘 참으면 이제 중개사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몸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도 일단은 100일 동안은 옛날에는 석 달 열흘이 100일이 걸랑요. 100일 동안은 어머니 바로 태아였을 때 이 밖에 출산을 했을 때 이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기간이 100일이에요. 그래서 100일 이후에 우리가 출생신고하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그 이전에 적응 못하면 다 죽거나 골치 아프지 걸랑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 동안만 잘 참으면 생태계 리듬이 생물학적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이건 이제 시작하면서 약간의 잔소리였고요. 이제 오늘은 2차 과목 중에 하나인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부동산 세법이다. 이 부동산 세법은 2차 과목이에요. 2차. 자, 2차 과목 중에서 공시법과 세법 두 개가 합쳐진 게 한 과목인데 그 중에서 공시법과 세법을 합쳐서 문제가 4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세법이 현재 1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근데 반드시 16이란 보장은 없어요. 때에 따라서 20문제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시와 세법은 그 안에서 현재는 24, 16 이렇게 나오지만 둘 다 20, 20으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부동산 세법은 결과적으로 세금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금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구체성은 일단 없더라도 나라 살림살이를 하든가 또 관공서 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에 조달한 국민들로부터 세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충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시험에 많이 비중점이 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초서의 책을 보시면 책 페이지를 펴주시는데 어디를 펴주시느냐? 430페이지로 추정을 하셔야 됩니다. 큰 제목. 그럼 페이지 수는 나와 있지 않더라도 430페이지를 연상해서 보시면 거기에 파란 바탕에 부동산 세법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보셨습니까? 그 중에서 밑에 파트를 한번 봐요. 파트. 거기에 파트를 보시면 파트 1번에 조세총론이라는 게 나와 있다. 그러면 조세총론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 한번 써보세요. 두 개 이렇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요거를 포기하면 두 개밖에 안 틀린 거구나.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지방세 안에서 7개 정도가 나옵니다. 문항수가요. 그 다음에 파트 3에서 국세 중에서 한 7개 정도. 그래서 현재 우리 세법의 출제 문항의 비중은 약 몇 개 정도? 16개. 근데 분량은 많은데도 16개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세법을 등한시해요. 그러다 보면 시험장에 가면 2개 모자라서 떨어지고 3개 모자라 떨어지고 이게 바로 세법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학원 자체가 처음으로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처음으로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험 접수 인원이 130인가 40인데 합격자가 지금 이제 86명이 나왔어요. 이 소리는 세법을 열심히 따라와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세 개 더 맞아서 이렇게 떨어질 게 뭐예요? 쫙 걸려서 합격되신 분이 많아요. 자, 그다음에 그 세법에 대한 비중이 그러하고 이제 오늘은 조세 총론을 공부할 텐데 이제 조세 총론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세금에 대한 종목과 내용을 잠깐 이제 한 3, 40분 동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펼쳐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조세인데 그럼 이 조세 중에서 어떤 것을 공부할까? 그 공부하는 기준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공부한다 이 뜻이라고요. 그럼 이제 부동산의 관련성은 경제 활동으로 나눠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련이 됐다면 첫 번째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관련이 있을 것이고 샀을 때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을 보유하였다면 과연 어떤 세금이 있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부동산을 뭐 하거나 따라 같이 한번 이렇게 해봐요. 뭐 하거나 취득하거나. 아이고 잘한다. 너무 그렇게 덤비지는 마시고요. 고운음을 내세요. 예. 부동산을 그 다음 뭐 하거나 보유하거나 그 다음 부동산을 뭐 했을 때 양도하였을 때 관련된 세금을 공부한다 이 뜻이라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안 어렵죠? 조금 있으면 어려워질 거예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복하면 쉬워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치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연상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동산 하게 되면 토지나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의 명칭을 건물이다 또는 건축물이다. 건축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토지다.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을 가지고 우리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세금을 매길 때의 원칙은요.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내끼라는 소유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빌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건물만 얘기해 아니면 땅 포함이에요? 땅 포함에 생각해. 하지만 세법은 절대 그러면 안 돼. 이제 건축물은 건축물이요. 딸린 토지는 토지요. 일단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함께 계산을 하는 거지 원래는 원칙상의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연상해 봅시다. 만약에 당신들께서 이 건축물이나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금액을 제가 대충 써볼게요. 거래 가격이 100억짜리다. 100억짜리. 얼마짜리요? 100억이면 큰 돈이 작은 돈이에요. 감히도 언급하기가 힘든 거죠. 네. 이 10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면 과연 여기서 제일 먼저 무슨 세가 있을까 뭐 연상하는 거예요. 뭐 공부했다면 안 해도 괜찮아요. 공부 안 했어도 괜찮아요. 부동산을 100억짜리를 취득했다면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뭐가 있을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슨 세? 취득세라는 게 있어요. 취득세. 이게 취득세예요. 이 취득세는 두 가지 성격이에요. 첫째, 원래 취득세는 취득하고 플러스 등기까지가 포함된 게 취득세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은 취득세 말고도 취득에서 등기까지를 합쳐서 취득세를 내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취득은 관계가 없고 등기만 진행됐을 땐 뭐만 진행됐을 때? 등기만 진행됐을 때는요. 취득세를 내지 않고 우리가 새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등록 면허세, 다시 무슨 면허세? 등록 면허세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얘는 제끼고 얘만 좀 신경 써, 얘만. 그럼 이제부터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된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취득세를 내면 취득세만 내면 좋은데 취득세라는 그 세금의 타이틀 밑에 취득세 밑에 그 취득세에 따라다니는 기생세가 있어요. 어떤 세금의 세액에 따라다니는 기생세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세금의 본 세금에 따라 붙어 다니는 거, 이 세금에 따라 붙는 세금을 우리는 법률 용어로 부가세라 그래. 무슨 세요? 부가세. 이거 부가가치세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 10% 계산하는 부가가치세는 따로 있고 그냥 명칭상 어느 세금에 빌붙어 다니는 기생으로 따라다니는 세금. 그래서 세금에 따라다니는 세금들. 이걸 우리는 부가세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 부가세는 뭐가 있을까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취득세 낼 때 부가세는요. 첫째 뭐가 따라다니냐면은 야 농어촌 좀 도와주자.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그럼 취득세 낸 사람들 농촌 좀 도와주게 조금 더 내. 이렇게 해서 바로 첨부시켜서 걷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취득세 납세하는 자는 무슨 특별세도 함께 같이 내주라. 농어촌 특별세. 그럼 역시 이런 건 뭐냐면 좀 쉽게 설명한다면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전부 다 자동차 가지고 계시죠. 원래 자동차를 갖고 계시면 연중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자동차세를 내게 돼요. 근데 자동차세를 기간 단위로 낼 때 보면은 자동차세 본 세금 밑에 지방교육세 이렇게 붙는 세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된 세금에 붙어 다니는 세금을 부가세라 얘기하고 취득세에 딸린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농특세.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농특세만 붙이는 게 아니고요. 지방교육세도 붙입니다. 다시 무슨 교육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취득세 내려 하는 자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무슨 세가 달라붙는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붙게 돼요. 그래서 취득세 안에는 이런 기생세가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공부할 것은 아니고요. 취득세 본세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10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100억짜리를 취득했다면 그 취득의 원인을 따져서 원인. 당신이 이 부동산 100억짜리를 갖다 취득했는데 원인이 뭐냐 이거야. 원인이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일상적인 거 매매하였다. 뭐 했다고요? 매매 사고 팔았다 이거지. 그러면 돈 주고 산 사람들은 취득세는 대충 얼마 나오느냐. 약 한 매매를 하게 되면요. 기본이 취득세는 물건값의 4%를 내야 돼. 4%.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100억에 매매를 했으면 4% 계산하면 금액이 취득세만 얼마 나와요? 4억이 나오는 4억.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부동산을 돈 주고 사야만이 내가 가진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원인이 부동산을 매매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있을까? 가장 기분 좋은 취득. 네? 상속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그날 기다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미리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요. 그게 바로 증여. 증여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지. 벌써 살아계시고 계시는 그냥 부모님 벌써 그냥 죽입니다. 죽여야죠.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일에서 시작하세요. 그래서 증여를 받게 되면 공짜로 취득한 건 맞죠. 무상. 대값이 취득했다 그래서 증여로 이 부동산을 100억짜리 취득했다면 3.5%가 기본적인 세율이에요. 그러면 3.5% 해주면 금액이 얼마 나온다? 3억하고 5천 이렇게 좀 나와요. 그럼 오히려 취득세는 일반 상급보다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 부담이 뭐다?
싸다가 뭐예요? 싸다가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를 써봐요. 예, 부담이 적다? 예,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증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세 번째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원인 자체가 매매나 증여만 있겠어요? 내 부동산을 갖는 방법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자연의 현상에 따라 취득하는 뭐예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되면요, 세율 자체가 2.8%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2.8%다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세금이 대충 얼마? 2억 8천 정도 나오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걱정을 합니다. 교수님, 세율 이거 퍼센트 애워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버려 두세요. 세율은 애우는 게 아니고요, 세월이 지나면 자기한테 와 닿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옛날에 학창 시절 한번 연상해 봐요. 우리 앞에 한 반에 몇 명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75명이요. 아, 상당히 좀 연로하신 것 같고. 여기 몇 분이셔서 한 반? 60명?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나이가 다 나타납니다. 예. 제가 다닐 때는 41명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앞에 분 감정 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 아이가 50명이었다면 기준한다면은 처음에는 짝꿍의 이름과 번호만 압니다. 그다음에 한 달 지나면 주위를 알게 되고 6개월 지나서 방학이 끝나고 2학기에 딱 접어들면 이름과 번호까지 매치가 돼요, 안 돼요? 바로 그런 식으로 세월에 맡기라고 공부를. 이해하셨습니까? 숫자는 무엇으로 한다? 머리로 공부한다 아니면 세월로 공부한다? 세월의 흐름에 맡기면 자동으로 돼, 자동으로. 그래서 제가 수해법을 가리키면서 숫자를 이거 몇 프로죠?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대답 못했다 그래서 제가 구박은 해.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목숨을 걸 일은 아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취득세를 내는데 얘네들은 증여나 상속은 돈 주고 산 것보다는 부담이 적지요. 그지요? 적고 많고는 이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두 개는 적은 이유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되면 별도의 세금이 독자적으로 추가가 돼요. 추가된다고요. 그 추가된 게 뭐냐? 증여를 받게 되면 따로 증여세 내줘야 돼요. 무상으로 받았으니 기분 좋지? 공짜 얻은 대가로 무상 재산에 대한 취득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내달라. 그리고 상속도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상속세 내달라. 이렇게 세금이 더 이건 추가되는 세금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면 소유권을 가졌다고 무슨 세도 내야 하지만 취득세, 그 재산을 날로 드셨으니 그 날로 공짜로 얻었으니 그 재산에 대해서 무슨 세를? 증여세를 내달라. 원인이 상속이면 무슨 세? 상속세를 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올까? 100억이라면 그렇게 부담 가지는 않아요. 증여세는요 약 한 40억 정도. 큰 부담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43억 5천 내더라도 남는 게 50여 억은 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남는 게 크잖아 그래도. 그 다음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더라도 이 취득세가 아니 뭐 상속세가 한 40억 나와요. 그럼 이제 살아서 주든 그 다음에 사망으로 인하여 주든 이 날로 드신 재산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는 부담의 비중이 같다 안 같다? 같다라는 거죠. 같다라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이 끝나는 건 또 아니에요. 취득을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들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매매에서 또 문제가 돼요. 매매. 그럼 부동산을 매매로 돈 주고 사신 분들은 취득세만 내면 끝나. 여긴 뭐 기생세 좀 챙겨주고. 그런데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는 계약이에요? 아니면 안 계약이에요? 그렇죠. 계약이지 계약.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서를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이 계약서 쓴 이유가 뭐냐? 등기 신청할 때 원인 서류가 되니까. 등기 원인 서류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매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할 때 매매 계약서가 없으면, 다시 무슨 계약서? 매매 계약서가 없으면 등기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도 막계약서 쓰면 안 돼요. 계약서 바로 뭐냐? 표준 양식에 속한 계약서 안에다가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는 계약서만 던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래 금액이 얼마로 계약이 했다는 사실을 인증받아야 돼. 인증. 그리고 인증을 받는 것에 인증받으면서 내는 것이 한마디로 인지대다. 다시 무슨 세? 인지대 또는 인지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계약서에 관련된 기재 금액에 따라서 인지까지 부담하는 거.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가장 사는 게 많으니까 부동산을 매수하신 분들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농특세, 지방교육세, 또 증여나 상속은 아니니까 무슨 세까지? 인지세까지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세금 관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같이 책을 보고 검토해서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이제 지금 우린 조세 총론하고 있습니다. 그럼 433페이지에 보시면 433페이지입니다. 책 페이지 수 찾으셨습니까? 433페이지. 거기에 일련의 내용을 보면은 챕터 1 중에서 네모 1번이라고 있어요. 부동산 관련 세금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얼마나 공부가 인지가 됐나 볼까? 읽어보시고 뜻이 이해가 가는가 안 가는 걸 보셔야 돼. 부동산을 뭐 하거나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돼서 부과되는 세금, 부과는 매긴다 이 뜻이에요.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네모 2번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방금 했네.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1번 동그라미 1번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할 때까지 내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무슨 세하고 취득세와 또 취득세를 낼 때 이들에게 이 취득세에 덧붙여 들어가는 거. 무슨 붙여 들어가는 거? 덧붙여 들어가는 거. 기생세인 뭐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도 내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별도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또 뭐도 들어간다? 인지대도 들어가라. 그러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될까? 계약서 기재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거기 한 박스를 보세요. 박스를 거기에 세액을 한번 봐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서 기재 금액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부터 해서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럼 계약서에 매매 계약서에 10억이 넘어가면, 얼마 넘어가면? 10억이 넘어가면 인지는 얼마짜리 사서? 35만 원짜리 사서 계약서에 딱 붙이고 거기다 도장 찍어서 인증해야 돼요. 저는 언젠가는 이 35만 원짜리 꼭 사고 싶어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참고표지 십자가 나와 있어요. 십자가. 그럼 밑에 여기에 십자가는 무언가? 다른 게 아니라 주택을 거래하면 서민주택이라 그래서 1억짜리 이하의 매매 계약서는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인지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 교수님, 왜 강의하고 실무가 다르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요 주택 사가지고요 며칠 전에 등기했는데요 인지 없던데요. 저는 듣고 있다가 시골집 샀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니? 네. 그 다음에 그 계약서에 1억짜리 안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나보고. 그리고 저보고 무당 쪽집게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무당 쪽집게가 아니라 세법의 신이에요. 세법의 신이라고요. 영험한 능력이 신이 아니라 성이 신시라고요. 성이. 네. 자, 지금 중간에 인사드립니다. 신성용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함부로 저한테 뭔 얘기했다가는 한 방에 재산의 현황이 다 드러나요. 그 다음 밑에 가겠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다시 뭐를 받았을 때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되면 소유권을 가졌다는 명목으로 취득세도 내야 하지만
그에 따라서 공짜로 얻은 대가로 상속세와 무슨 세가? 증여세가 같이 공존한다 이거예요. 공존한다. 그래서 뒷장 넘겨보시면 상속의 그림을 그려놨고 증여도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 칠판 보시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취득과 연관이 돼서 1년에 이러한 세금이 나왔는데 그럼 지금부터 취득하면 내다 팔아요? 일단은 보유를 해요. 보유하죠. 보유. 그럼 일단은 부동산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그냥 갖고 있으면 나올 수 있는 세금이 뭘까를 먼저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중에서 첫째 일반 건물이나 건물과 토지, 그 다음에 토지, 또 주택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 이런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을 때 보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이 뭘까? 크게 우리가 기다리던 뭐예요? 재산세다. 다시 무슨 세요? 재산세다.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또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기생세금이 있을까?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기생세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다시 무슨 교육세?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바로 7월경에 주택 가지신 분들은 재산세를 냈을 거예요. 근데 주택은 재산세를 1년에 2번 끊어내게 해요. 네. 그래서 주택의 세금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그들이 보내주는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해놓고 그 밑에 보면 지방교육세 해가지고 재산세 한 20% 더 붙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의 세금에 따라다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 우리 잘한다. 이 눈빛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눈빛이 계속 가야 돼. 이거 계속 가야 돼요. 지금 현재 한 3주 정도 지나면요 눈이 바로 생선가게 쪽으로 가까워져요. 이 생선가게 중에서 살아있는 생물 말이에요. 생물 중에서 뭐냐? 톱밥 속의 개눈이라 그래가지고 이 톱밥 속의 개는 뭔지 알죠? 예, 톱밥이라는 거죠. 뭐 톱 있잖아요. 톱으로 썰어놓은 거죠. 톱밥. 거기에 바닷물을 넣어놓고 살아있는 꽃게를 넣어놔 안 넣어놔? 넣어놓으면 거기는 시원하고 좋으니까 꽃게는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눈만 떴다 감았다 하면 생각이 없어요. 예, 이 톱밥 속의 개눈이 뇌를 거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뇌를 써야 합니다. 뭘 쓴다고요? 뇌를 써야 돼요. 이제 모든 내용이나 대화가 뇌를 거쳐서 나와야 돼요. 공부한 내용으로 같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민법 아직 안 배우셨죠? 배웠어요? 민법에서 법률행위 배우셨나요? 그 배웠으면 실제 생활에 써먹어야 돼요. 남편이 구박하면 너 왜 악쓰니? 이것을 민법 배우기 전에 여성의 모습이고 민법을 배운 다음에는 남편이 뭐라 하면 강박하지 마세요. 이렇게 수준이 달라져야 돼. 수준이. 막 뭐라고 얘기하면 의사표시 똑바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지. 똑바로 말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자녀가 뭐라고 말을 듣지 않으면 무슨 막 얘기했을 때 대화를 해줄 때 자녀가 뭐라 하면 예 의사표시를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해야지. 야 똑바로 말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제 공부는 생활의 습성으로 저지한다. 그래서 재산세를 냈을 때 한 20%가 지방교육세 더 붙여 먹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재산세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연상을 해야 돼.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 있다고요? 재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내는데 뭐 사고 쳤다고 세금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뭐 했으니까 내라.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가 있었으니까 내라. 그럼 과세 사건이 있었다는 거지. 무슨 사건? 과세 사건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재산세는 가만히 갖고 있는데 때 되면 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계신 분한테 가만히 있다가 과세관청에서 세금 내. 그럼 뭐라 할 거 이게? 그냥 내려는 건데 이게.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사건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한데는 조세 저항이 따라요. 그래서 취득세보다 훨씬 낮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과세 사건이 없다면 이 재산세는 그럼 기준 가치를 취득세야 거래 가치로 하겠지만은 재산세는 가격이 없어요. 가격이. 거래 가격이 없다고 이게. 그럼 매년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재산세인데 그래서 재산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그 근거를 뭘로 잡고 있느냐? 바로 국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 가지고 공시가격 등 뭐 공시가격이 없는 것들은 뭐 법에서 바로 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주기적으로 과세하는 게 재산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한 번 내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재산을 갖고 있는 한 매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속성을 갖는 거죠. 지속성. 그래서 이 재산세는 지속성을 갖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바로 매년 언제 걷어가느냐? 7월과 9월에 재산세 다 걷어가는 날짜들이 이게. 근데 재산세의 특징은 보유 과세다 보니까 공시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걷어가는데 누구에게 재산세를 매길 것인가의 기준점이 이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취득세는 취득자가 낼 사람이 정해지지요. 재산세는 보유한 사람이 내야 되는데 이 보유한 사람이 연중에 같은 부동산도 수인이 여러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주기로 한 사이클로 과세하는데 재산세 과세할 때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이때 기준점이 뭐냐? 바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 재산세를 다 내야 돼.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세법을 공부했으니까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야 이제. 재산세를 내기 싫으면 평생 동안 재산세를 내기 싫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5월 말까지 다 팔아버리고 잔금 받고 팔아. 그리고 6월 2일 날 하나 사. 그 내년 또 몇 월 며칠? 5월 1일 5월 말까지 파는 거야. 그럼 평생 그 사람은 재산세 한 번도 안 내는 거예요. 돈 버는 법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100여만 원이 넘느니 수강료를 내놓고 여기에 회원으로 온 이상 제가 번전을 찾아주는 과목은 세 법밖에 없어요. 실생활에서는. 다 돌려드릴게요. 세금으로 찾아서. 자, 그래서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 다 내라 이거. 1년치 다 내라. 그럼 여기서 이제 1년치를 다 내는 건 좋은데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첫째가 1.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건물은 재산세를 내게 합니다. 그다음에 토지는 토지 따로 재산세를 내게 합니다. 그다음에 또 주택은 주택대로 한 채 한 채 재산세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자, 건축물이나 토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구조물을 갖고 있는 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무슨 세를 내야 하며 재산세, 이에 딸린 무슨 교육세도 함께 내달라, 지방 교육세도 함께 내달라 이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까지가 재산세지 재산세.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재산을 많이 갖게 되면 많이 가진 자에 대한 징벌적 조세가 있어요. 징벌. 이 징벌적 조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동산을 갖다가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재산세보다 더 높은 보유과세인 드디어 탈도 많고 거시기도 많은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또 종부세 낼 때는요. 또 딸린 기생세가 있어요. 이 종합부동산세 낼 때 딸린 기생세가 뭐가 되느냐? 농어촌특별세다. 다시 한번 무슨 특별세요? 농어촌 특별세도 한 종부세가 한 1,000만 원 나왔으면요. 농특세도 한 200만 원 붙어 다녀요. 이렇게. 세금에 막 20% 붙여버려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기생으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종부세는 기준점이 뭐냐? 이 기준점이 꼭 이거예요. 종부세는 전국을 토탈해보고 전국
전국. 사는 주소지만 하지 말고 전국에 있는 부동산의 현황을 다 더하라. 전국을 국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을 다 더해봐라. 그래서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분 가지고 종부세 내게 하라. 그럼 과연 종부세는 전국을 더해서 얼마나 돼야 종부세를 내고 있는가, 그 기준점을 판단하자는 거지, 기준점을. 그래서 제일 먼저 건축물을 갖고 있으면요, 1차적으로 재산세는 다 내게 하고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축물, 땅 얘기예요, 건물 얘기예요. 건물만, 이런 빌딩이 있으면 이 건물만. 이 건물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수백억, 수천억이 되더라도 재산세만 내는 것이지 종부세 안 내요. 왜? 종부세는 전국을 더해서 그 현황 자체가 소유했을 때 그 근거 원인이, 속사정이 투기 목적이어야 돼. 건물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새 건물을 샀을 때는 가격이 세, 안 세? 세. 1년 지나면 감가상각으로 가격이 축축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아무리 많이 보유해도 기준 자체가 투기 목적 소유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건물은 그때그때 재산세만 내지만 종부세는 내지 않는다. 하지만 토지는 종부세를 내게 합니다. 토지는 결과적으로 세월이 흐름으로 인하여 가치는 상승이다, 안 상승이다? 무지무지하게 뛰죠, 좋은 지역은. 그래서 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종부세를 내게 해요. 그럼 이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전국을 합쳤을 때 이런 영업용 토지는, 영업용으로 쓰는 땅들은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소유해야 종부세에 들어갈까, 그 기준점을 판단해보자 이거지. 이 종부세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영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그 소유자 1인 기준, 머리 한 두 당 기준으로 80억 초과. 얼마를 초과했다? 80억이 넘어가야 종부세 내는 거예요. 얼마 넘어간다? 그럼 법인 같은 경우는 80억이 초과된 경우에 종부세 내는 법인 조직은 많지만 개인의 경우는요, 일반 그 개인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영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낸 사람들은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인구가 10,000,000명이면 뭐예요? 1,000명 될까 말까예요. 그래서 종부세는 가히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겁낼 필요가 없다. 왜? 얼마가 넘어가야 되니까. 80억이라는 것은 시세가격 80억이에요? 공시가격이에요. 왜? 보유가세는 공시가격 기준을 잡아주니까. 그래서 80억이 초과해야 한다 이거지. 얼마 초과한다? 80억이 초과해야 된다. 80억이. 그러면 80억 초과한 사람, 저는 지금 현재 중개사 강의하면서 딱 2분 봤어요. 왜 그 정도 재력을 갖고 있으면 공부를 하느냐 했더니 자격증 딸 목적이 아니라 자기는 민법을 공부한다는 거, 공부해보는 게 목적이었대. 그래서 그때 당시 60세 된 할머니급 여성이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더라고요. 근데 공부 잘하세요. 자격의 시험에 욕심이 없으니까 뇌가 열려 안 열려? 부담이 안 가고 뇌가 쫙 열려 있으니까 또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공부 뇌는 쓰고 안 쓰고, 그러니까 공부 뇌 창고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집어넣은 대로 들어가. 근데 그게 문제는 메모리가 안 돼. 메모리가 잘 안 되지. 이게 여러분들의 가까운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1년 공부한 다음에, 공부하기 이제 시험은 안 보고요, 1년을 공부해서 학원에 나와서 그냥 공부만 했으면 좋은데 쓸데없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을 한 10명 여성을 모아가지고 같이 수업 끝나면 돈이 많으니까 횟집에 가서 맨날 점심 쏘고, 그 다음에 거기 끝나면 2차 노래방 가서 한 곡 그걸 갖다가 저쪽에 전라도 버전으로 말한다면 찌끄리고 그 다음에 3차 생맥주 2조끼 제끼고, 그래가지고 1년을 그 수강생하고 같이 보냈더라고. 한 10명이 모여서. 그래가지고 그 그룹 전체가 떨어진 건 나 처음 봤어요, 내가. 그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 있는 집은 단결이 잘 되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고. 그럼 이제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주택은 참 불쌍합니다.
주택은요, 한 채 한 채 재산세 내고 있다가 전국을 모아가지고요,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면, 얼마 초과하면요?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쪽에서 좀 민감하고 저항이 많지, 일반 토지 쪽에서는 저항성도 거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종부세까지 내고 하다 보니까 보유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제 보유를 했으니 그 다음 불가피한다면 이 당의 거래를 통하여 처분을 하고 싶다. 처분하는 것을 우리는 양도, 예, 넘길 양, 이양할 양. 그 넘긴다를 양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양도 이때 넘길 때 뭐 증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넘겼을 때 그 팔아서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없다면 관계없고요. 팔아서든 소득이 있다면, 소득. 이 소득은 뭐냐, 또 어려운 경제학 용어네. 소득이란 어떤 경제 활동의 결과에서 낳는 순이익금, 잉여 가치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10억에 산 부동산을 팔았는데 11억에 팔았다. 얼마 남았어요? 잘하시네. 그 1억이 소득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그래요. 그럼 소득이 있다면 과세 관청에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 소득 중에서 법인은 신경 쓸 거 없고, 개인 소득이 있다면, 무슨 소득이 있다고요? 개인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 소득. 그럼 개인의 소득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개인의 소득, 인간들의 소득, 이 개인의 소득. 인간의 소득이 있으면요, 국가에서,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야, 부동산 팔았네. 국가에서는 너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으니까 국가에서는 양도 소득세 받아가겠다. 이 국가는 바로 세무서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가만이 소득이 있을 때 국가만이 세금 과세하지 않아요. 바로 뭐냐? 이 소득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이 지자체는 뭐냐? 지자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기도라면 경기도, 그 다음에 시, 군, 이렇게 지자체예요. 서울로 얘기한다면 특별시, 구청, 이런 데가 지자체라고요. 그건 지자체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자기 관할 지자체에서요, 야, 너 소득이 있네? 넌 세무서한테 양도세 냈지? 우리 지자체에 와서 뭐를 내달라? 지방소득세 내달라. 다시 무슨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 지방소득세는 기생세 아니에요. 독립세예요. 독립세인 거예요.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팔아서 양도를 한 자가 양도소득이 있다면 두 군데 다 들려야 돼요. 세무서 가서 무슨 세 내고?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지자체 가서 뭐예요? 지방소득세. 이렇게. 그럼 소득이 있는 곳에는 쌍벌 규정의 세금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하지만 여기 있는 따라다니는 기생세는 성격이 달라요. 취득세 낼 때는 취득세와 함께 내버린 거예요. 얘는 기생들이니까 함께 가는 거고, 얘는 독자적으로 따로 노선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내야 되고, 또 여기서 양도소득세 낼 때 기생하는 세금이 하나가 있어요. 이 책에는 안 써놨지만 농어촌 특별세. 얘는 끝까지 붙어 다니구만. 농촌이 뭐라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과정에 이런 세금이 있다. 그럼 이제부터 취득, 보유, 양도 중에 보유, 양도에 관한 내용을 줄을 긋겠습니다. 434페이지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3번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동그라미 1번 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해 가시죠? 좋아요. 건축물은 주택만 아니라면 건축물은 무슨 세만 낸다? 재산세만. 그 다음에 토지는 무슨 세와 연결될 수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덧붙이고, 종부세에서는 뭐가? 농특세가 덧붙여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 중에서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은 뭘까? 첫째, 어떻게 샀는지는 묻지 말고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 소득에 대해서 인간들에게 무슨 소득세를? 양도 소득세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도 소득에 대해서 지방세인 무슨 소득세가?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많지는 않아요. 따로 내기는 내는데 많지는 않아요. 양도
소득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지자체에서 따로 소득세 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다가 월급 봉투를 받아보면 종합소득세라는 근로소득에 대한 바로 세금도 있지만 그 밑에 무슨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이 붙은 건 기생은 아니에요. 따로 독자적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양도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435페이지 가시면 챕터 2가 나옵니다. 챕터 2에 가시면 조세의 정의나 분류, 용어의 정의 거기다 밑줄을 쫙 그시고 조세의 분류, 정의 이런 것을 알아보자 이거지. 그러면 칠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세법 시간은요. 1시간 수업 10분 쉬고 이렇게 딱딱 가는 거예요. 50분 쉬네 이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자리 보존하시고 크게 눈을 뜨세요. 쉬는 시간을 기다리면 기다린 건 엄청나게 길어져요. 쉬는 시간 기다리지 않으면 자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이제 조세란 뭐냐? 조세 세금을 공부하는 거예요. 조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활동별의 세금의 흐름이 뭐가 있는가 이제 종목을 알았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뭘까? 이 세금 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뜻을 알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세란 이겁니다. 조세란 세금이란 국가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약자로 쓰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번째 이들이 무엇 때문에 세금을 보고할까? 이런 조직단체를 공공단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공적경비 다른 말로 재정활동에 필요한 돈이다. 재정경비. 이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구잡이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시 뭐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규정으로 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 법률의 규정에 따라 네 번째 부과 징수하는 다섯 번째 경제적 부담을 우리는 세금이다라고 이렇게 함축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은 세법 공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보겠습니다. 세금은 경제적으로 부담한다. 자, 세금은 경제적으로 부담한다. 이때 부담의 방식은 바로 금전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바로 물건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지. 부담의 방식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금전이 원칙이다. 그러나 금전만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세금은 물납제도도 있다. 다시 무슨 제도도 있다? 물납. 그러면 조세는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도 있다는 거. 물건으로 내는 거예요. 물건으로. 근데 모든 세금을 전부 다 물건으로 내려면 국가가 관리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물납을 할 수 있는 세금의 종목은 지극히 몇 개만 정해놨어요. 그중에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첫째 재산세는 물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럼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서 유일하게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은 재산세와 무슨 세밖에 없다? 상속세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하면 무슨 세와 무슨 세밖에 없다? 재산세와 상속세.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 재산세, 상속세만 이 두 가지만 있다라고 몇 번 강조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때 이걸 강조했는지를.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걸랑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갑자기 제 앞에 작두가 나타나더니 제가 막 떠들고 있더래요. 중얼. 재산세 오로지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세금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무슨 세만 가능하다? 재산세만 가능하다. 재산세 나오면 찍으라 해놓고 해놨는데 그냥 나오더라고 그게 시험에. 그럼 2초 만에 풀었대 문제. 근데 그분 어떻게 됐냐고? 그거 하나 맞았대. 왜 자기도 신들려서 공부 안 했대. 그래도 합격을 하셨죠. 그래서 재산세가 물납이 가능하다는 건 이미 기출제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부가 징수, 부가는 매긴다, 이제 아주 말을 쓰게 됩니다. 많이 써요. 부과한다. 정말 많이 쓰게 돼요, 제가. 그럼 이제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매기는 행정 업무 과정을 부과라 하고, 그다음에 징수는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거둔다. 그러면 징수는 거둔다는 것은 하나의 강제성일까요? 아니면 임의성일까요? 그래, 조세는 강제적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징수는 어떻게 하느냐? 의사표시하지. 징수 의사표시해야지. 징수는 어떤 식으로 의사표시하느냐? 고지, 다시 뭐라고요? 고지하고 독촉장 보내고 재산을 또 압류도 하고 등등등등등등등,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징수의 방식이다 이거지. 그래서 고지 독촉하는 것이다. 강제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세금이라 하는 것은 마구제비로 매기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과해야지.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부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을, 이때 법률의 규정을 우리가 공부하는 뭐다? 세법이다. 세법에 맞춰서 하겠다. 그럼 법에 없이 그냥 걷어가면 그건 날강도지. 그건 조폭 집단이지. 그게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받아가는 것은 국가나 관공서고, 합법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백성으로부터 돈을 걷어가 버리면 이건 뭐예요? 그건 조폭 집단이지 뭐 그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법 이렇게 하면 돼. 세법. 법률의 규정이다. 그럼 또 세금이란 공적 경비 조달이다. 국방이나 치안, 뭐 국민의 사회 복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공 경비 지출을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일반 경비로 쓰는 것들, 일반적으로 경비로 쓰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세다 이렇게 불러주고, 보통세들. 이 보통세금이라는 것은 일반 경비로 쓰는 것이다. 그러면 취득세는 뭐예요? 취득에서 일반 경비로 쓰는 세금들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세금의 거의 20 바로 6개, 7개 항목이 돼, 세금 종목이. 그 중에서 바로 보통세는 대부분이 다 보통세고, 그 대신에 바로 특별 경비를 정해요. 특별 경비. 특별히 요 세금은 말이다, 이 세금은 말이다, 요 경비에 쓰겠다라고 목적을 정해놓고 걷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목적을 정해놓고 걷어가는 세금들을 우리는 목적세다. 다시 무슨 세다? 목적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26, 7개 중에서도, 또는 7, 8개라 해도 좋고 20, 6개 되는 이 항목의 세금 중에서도 목적세는 딱 5개밖에 없어요, 종목이. 그럼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취득세는 어디에 쓰겠다고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이런 것들이 목적세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름표를 달고 부과하는 것이 바로 목적세라고요. 이름 없이 그냥 사라져서 받아가는 건 다 일반 보통세. 이따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그럼 결국은 세금은 국가나 무슨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하나의 과세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를 우리는 과세권자다. 무슨 자? 과세권자. 이때 이 과세권자를 다른 말로 과세주체다. 다시 무슨 주체다? 과세주체다. 이렇게 과세주체. 그래서 이 과세권을 갖는 것이 국가나 지자체예요. 그럼 지금부터 국가, 나라에서 과세권을 갖는다면 이걸 다 국세라 그래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권을 갖는다면 얘는 다 지방세예요. 국세는 개수 셀 거는 없고, 지방세는 총 11개 세목이 있어요. 이건 딱 정형적인 것이고, 국세는 11개가 아니라 펼치면 15개, 16개, 좁히면 14개,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중요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방세는 정형화된 11개 세목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또 국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면, 국세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느냐? 국세청에서. 어디에서요? 국세청에서 관장해요. 또 국세청은 직접 일선 사물은 보지 않고요, 지역마다 할당을 해서 세무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무서와 연관된 조세가 무슨 세다?
특세이다. 세무서 관련이에요.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는 여기 한번 보세요. 국가가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그럼 양도소득세는 문의사항이 있으면 어디다 전화해 봐야 돼? 세무서에다 해야지. 괜히 쉴 데 없이 바로 뭐냐 자기 뭐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했다가는 우리 거 아닌데요. 그리고 전화 끊어버려 그쪽에서. 그러니까 세무서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다시 무슨 세요? 지방세. 이 취득세는 지방세라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자체 세금이죠. 그럼 이제 지방세는 그냥 세금은 어디서 관장하느냐? 따로 행정부서는 없고요. 그냥 관할 지자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자체를 제가 소개할 거예요. 지방세 11가지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를 소개해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판단할 때 지자체 판단할 때 첫째 특별시나 광역시라는 게 있어요. 이 조직의 장이 누구냐? 특별시나 광역시에 가게 되면요. 자치단체 장은요. 첫째 특시장과 광역시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다시 또 구청장님이 계세요. 구청장님. 네. 구청장. 그럼 이들 장장장이다 과세권자들에게. 장장장. 그럼 이제 지방세 11가지 중에서 특별시나 광역시는요. 어떻게 하느냐. 특별시나 광역시장이 지방세 9개 걷어가고 9개. 11개 중에서. 구청장은 딱 2개밖에 안 줘요. 2개밖에. 그럼 우리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바로 서울시장이 몇 개 지방세를 걷어 챙기고 9개 걷어서 시 살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쌍한 구청장은 몇 개 세금 받아다가 2개 받아다가 구청 살림하는 거라고요. 그럼 구살림살이는 구세 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명칭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지방세는 지자체가 과세하는 세금이 지방세고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걷어가는 지방세를 특별시 광역시세 구청이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구세 이렇게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럼 구청장님이 걷어가는 세금을 줄여서 뭐예요? 구세 이렇게.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자 서울시장님이 계십니다. 서울시장님이 조세라는 세금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럼 서울시장님의 밥상 안에는 반찬이 몇 개? 9개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구청장님의 밥상은 불쌍해 안 불쌍해? 뭐 질이 중요하겠지만 국 간장밖에 없어요. 이게. 영양가 없어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가 그러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일반 도가 있습니다. 도. 이 도라는 행정자치단체는 2가지가 구성되어 있죠. 도에는 도지사님이 계시고 다시 무슨 지사님이 도지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밑에는 또 시장과 다시 뭐예요? 도 밑에는 뭐와? 시장과 군수. 면장은 아닙니다. 면장은 과세권자가 아니에요. 이장도 아니에요. 시장과 군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요 11가지 세금을 어떻게 나눴느냐. 나눴는데 도지사가 다시 무슨 지사? 도지사가요 6개를 가져가고요. 6개. 그 다음에 시장과 군수한테는 5개를 할당을 했어요. 그럼 이제 도지사 밥상 차렸습니다. 조세 밥상에는 세금이 몇 개? 6개 반찬 그릇이 그 다음에 구시장과 군수는 5개. 그러면 차라리 조세 행정 끝발로 잰다면 특별시나 광역시 구청장은 2개밖에 안 되는데 시장과 군수들은 몇 개? 5개. 벌써 레벨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제부터 도지사가 걷어가는 지방세를 무슨 세? 도세. 그 다음에 시장과 군수가 걷어가는 지방세를 뭐예요? 시군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과세권이 돼 있다. 그런데요, 하나 참고할 것은요, 여러분이 이상한 도시를 들어봤을 거예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치시와 자치도는 과세권이 시장, 군수, 그 다음 뭐예요? 자치도에서 무슨 시, 군 또는 자치시에서는 구 이런 것 구분 안 해요. 그냥 특별자치시나 자치도에는 11가지를 지네들이
자치시장이 다 받아가고 도지사가 다 받아가고 나머지 이 밑에 있는 장들은 과세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특별한 경우니까 신경 쓰지 않지만, 그럼 만약에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특별자치도예요. 그럼 지방세 11가지를 누가 다 챙긴다? 도지사가 챙기지.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시장은 과세권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분류 과정을 해본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여기까지 진행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세금의 종목과 내용을 책을 가지고 정리하고 또 법률이 뭔지 이걸 잠깐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휴식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